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대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이죠. 근데 인간이 가진 이제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이제 말이 꼬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합리론은 인간의 속성 중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쵸? 그래서 인간 이성 안에 타고난 본효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도덕률, 그다음에 수학 공리, 자연 법칙 같은 걸 이미 갖고 태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신도 보고 자연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합리론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라이프니츠. 인과론. 인과론 아닌데. 예정 조화선. 그러니까 예정 조화선인데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이 합리론의 그 큰 한계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이 너무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예정 조화설이 뭡니까? 자연 모나드에서부터 인간 모나드, 이렇게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장 완전한 신의 모나드에까지 예정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게 예정 조화설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중간 단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예정까지 다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성을 너무 극대화시킨 거.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전능하다. 뭐 이런 수준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 제가 이걸 왜 굳이 복습을 하느냐. 칸트를 할 때 필요합니다. 자, 경험론은 이제 인간의 속성 중에서 경험을 중시를 한 거예요. 물론 이성이 있기는 한데, 이성은 어떤 상태?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지와 같은 상태에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이성에 이제 경험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관념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론인데요. 이 경험론 이제 흉에 가면 끝까지 가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인간의 이성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성은 그냥 나중에 이성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치 폴더 안에 그 사진을 찍으면 그 그림 파일들이 그냥 쭉 다발로 있다가 지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관념들이 경험을 통해서 생겼다가 그걸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그래서 여기는 전능한 게 문제였고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이 무능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론은 사실은 자연법칙, 도덕뿐 아니라 자연법칙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건데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다 부인을 하고 나고 모든 게 다 우연이다, 개연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사라져버리고 혼란이 왔죠. 자, 이 합리론과 경험론의 입장과 이 단점을 가지고 칸트라는 사람이 짜잔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칸트죠. 이 칸트는 이제 새로운 데카르트처럼 혼란에서 뭔가 싹 건져내 새로운 거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종합한 사람이다. 종합을 한 철학자예요. 그럼 무엇을 종합했느냐?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을 해서 인간이 그러면 이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고 모르는 거는 뭐고 이제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비판인데 이제 칸트가 세 가지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칸트 책에 나오는데요. 칸트가 한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이제 인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믿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먼저 했고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자기의 철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론과 경험에서 결국은 이성이 하나는 너무 극대화됐고 하나는 너무 그냥 무능해져 버려서 이제 인간 중심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무엇을 분석하고 비판하느냐면 인간의 이성, 속성 중에서 이성을 분석하고 이제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진짜 합리론이 얘기한 본유관념이라는 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과연 신의 영역까지 알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게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비판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분석하는데 인간이 보니까 인간은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식 대상은 인간이 이제 인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이제 지식으로 알려면 인식이 먼저는 아시죠? 자, know에 해당됩니다. knowledge. 자, 인식 대상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주로 이제 그 자연,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이제 인식 대상으로 봤고요. 바로 이 인식 능력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인식 대상을 파악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인식 능력인 이성을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이제 심화시켜서 봤더니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구조를 봤더니 인간의 이성은 감성, 오성, 이성으로 돼 있더라. 이걸 봤습니다. 이 감성이 첫 번째 감성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감성이 풍부하다. 그 감성이 아닙니다. 예, 이거 파악하는데 저는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의 감성은 감각적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감성, 오성, 이성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론의 표현에 따르면 요거는 본유관념이죠. 본유관념인데 이제 철학자들은 원래 기존의 용어들을 안 쓰죠.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험적이라고 했습니다. 선험적. 그래서 요 정도 용어는 기본적으로 좀 상식을 알아두면 아프리오리. 선험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이제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험적인 게 감성, 오성, 이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성 안에 감각적 성향은 조건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되는 것만이 감성에 잡힙니다. 이 감각적 성향이라고 굳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내가 뭔가를 딱 봤어요. 내 눈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희미하게 뭔가가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뭔가 사람 같은데 뭔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감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성질에 포착이 되는데 조건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잡히지 않으면 감성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인식 대상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성. 이제 과거의 칸트 이전에는 오성하고 이성은 그냥 같이 이제 혼합돼서 사용이 됐어요. 오성이 곧 이성이고 이성이 곧 오성이었는데 칸트에게서는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오성은 뭐냐면요. 이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된 것을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2개의 범주에 분류가 됩니다. 이게 오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이미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선언적입니다. 이 12개의 범주를 3개씩 묶어서 크게 양의 범주, 범주가 4개 범주가 12개의 이제 범주인데 이제 요거를 또 3개씩 묶으면 크게 이제 양의 범주가 있고요. 질의 범주가 있고요. 관계 범주가 있고 그다음에 양상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범주에도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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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총 12개의 범주가 마치 이제 이렇게 이제 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에 포착된 감성에 포착된 것이 이 이제 범주 속에 넣고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키가 어떻게 되고 저기 남자나 여 성별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넣어보는 거죠.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범주에 넣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성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합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합하고 판단을 통해서 아 저것은 사람이다. 근데 여자다. 아 노선미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분석을 했더니 감성 5성, 이성으로 되어 있고 감성은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시공간이라는 것도 다 선언적이죠. 타고난 포착이 돼서 12개의 5성의 범주에 분류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성이 종합하고 판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이게 어딥니까?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성을 이제 분석하고 비판했어요. 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포착되면 인식이 가능하구나. 이제 분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론에서 그 본유관념에 그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신에 대한 의식. 기억나시죠? 자, 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유관님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도덕론. 그쵸? 이건 이제 사실은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왔죠. 그 다음에 자연법칙 또는 뭐라고 할까요? 수학공리라고도 합니다. 네, 이 3가지가 이제 그 타고난 게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여기 이제 대입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거를 또 봐야겠죠. 자, 칸트가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지금 요 얘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순수 이성 비판. 네, 인간의 인식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인간의 이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가지를 대입을 시켜봤더니 자, 특히 자연법칙, 수학공리를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연법칙을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되더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식이 되죠. 사유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 범위를 시킵니다. 자, 이제 데카르트는 그냥 이성이라고 했는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대입을 시켜봤더니, 자, 자연, 이제 법칙, 수학 공리는 했더니,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사유도 되고, 뭐도 될까요? 인식도 됩니다. 자, 인식이 된다는 얘기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모든 수학, 과학, 물리학 같은 모든 학문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흉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무능하다. 뭐 관념의 다발밖에 안 된다. 이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학문은 그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무너뜨린 그 자연과학의 학문을 다시 세워놨어요. 이제 학문은 할 수 있다. 선험적이고 이거는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포착돼서 인식도 되고 사회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칸트가 이렇게 이성을 인식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성을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했더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 철학자들과 칸트의 가장 큰 차이. 그 이전에서는 인식은요, 이미 밖에서 규정된 거를, 정해진 거를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핸드폰이야, 휴대폰이야 라고 한 걸 나는 그냥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곧 이제 인식이다, 진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칸트에 오면서는 이게 바뀝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자기가 감성, 오성, 이성을 통해서 종합하고 판단한 것만이 나에게 뭐가 될까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설로 바뀝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성, 오성, 이성을 통해서 총합하고 판단된 것만이 나의 인식에 들어오고 그것만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그래서 인식하고 규정하지 않으면 밖에서 규정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이제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밖에가 아니라 인간에게로 중심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인간의 이성이 이제 모든 거를 다 규정을 하죠. 규정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이데거식으로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규정을 해야 그거는 이제 비로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것은 하나의 무엇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시인데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고 규정해주기 전까지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인식 능력을 통해서 인식 대상을 인식하고 규정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예요. 세상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인식하고 규정한 만큼 내가 세상은 나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인간에게 확 넘어온 거죠. 과거에는 밖에서 이미 다 정해진 걸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됐는데, 근데 바뀐 거죠. 밖에서 정해진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정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것까지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예요. 자연 법칙인데, 자, 인간은 자유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 마. 또한 100%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걸 떠나서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합리론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자, 이 부분, 도덕률이라는 부분은 과연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요거와 관련된 책이 뭐냐면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성, 오성, 이성의 틀에 넣어봤더니 이 도덕률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유는 할 수가 있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사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될까요? 인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식 가능한 범위는 여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률을 실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지만 자유를 가지고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이 도덕률 이 영역에서도 선험적인 게 있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겠죠. 아니, 저기요, 그러면은 선험적인 거예요? 아니면 선험적인 부분이 있다요? 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거예요. 타고난 게 있다는 거죠. 본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도덕률과 관련돼서 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반드시 이거는 해야 하다고 이거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십계명과 같은 그런 정언명령을 이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인간의 이성에서 또 하나의 부분인데, 네 번째가 이제 칸트가 이성을 가지고 본 게 이제 신의식입니다. 신의식 부분인데, 이제 요거 좀 이따가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합리론에는 없었는데 칸트가 한 가지 더 넣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판단 이성입니다. 자, 여기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감정.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학문으로 가면 미학이 됩니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철학의 한 부분에. 자, 인간의 감정에도 타고난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감정 부분을 이 인식 능력으로 과연 사유가 가능한지를 봤더니 이 감정도요, 시간과 공간에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률처럼 사유는 되는데 인식은 안 돼요. 그리고 이 판단 이성,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도 선험적인 게 있습니다. 선험적인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합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무언가 이렇게 부합이 되면, 한 목적성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쾌의 감정을 느끼고,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면 불쾌의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특히 이 한 목적성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면,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 눈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눈이 내려서 하얗게 되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야, 예쁘다, 이렇게 경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눈이 녹아서 시커멓게 막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져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기들을 보면요, 이제 하나 키우시잖아요. 애기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애기들도 예쁜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 교회에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할머니 권사님 보면 하라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너 싫어했어요. 그쵸. 울죠. 적응되었고 이제 좋아하는데. 그쵸. 맨날 먼저 적응해드리니까 괜찮은데 애기들 이상하게 이렇게 할머니들을 보면 울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에휴 애기들도 주름지고 늙은 건 싫어해.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이제 확 박혔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할머니를 싫어하라 이런 거 가르쳐준 게 아닌데 맞아요. 뭔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 게 아기의 눈에도 뭔가 이게 싫은 거예요. 무섭고 싫고 그런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애기들도 예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방긋방긋 웃어요. 타고난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천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미에 대한, 특히 미에 대한 한목적성.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요. 추한 것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의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성의 영역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인식은 안 돼요. 직원간에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는 됩니다. 제가 참 이게 정말 아기를 키우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때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선이었어요. 장선이라는 남자아이였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님 이렇게 사모님들 중에 되게 예쁜 사모님이 한 분 있었어요. 피아노 전공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선이라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성도님이셨는데 그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또 안 빠지고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기들은 유아실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는 그 부목사님 사모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유치부에 얘가 오니까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애기가 항상 고 사모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가 그러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래서 선아 근데 이제 얘가 예쁜 걸 좋아해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아 이 사모님 예뻐?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뻐서 좋아? 그렇대요. 이 아이가 너무 3살짜리 남자예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그 예쁘다고 다른 사모님 옆에는 또 안 가요. 딱 고 사모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너무 귀여운 3살짜리 아이가 뭐를 안다고. 그 예쁜 걸 좋아가지고. 그 예쁜 사모님 옆에 제 옆에도 안 와요. 뭐 전도사님은 안 예뻐? 안 예쁘대요. 그 사모님만큼은 안 예쁘대요. 충격? 예. 하여튼. 그래서 참, 애기들도 예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칸트가 이게 딱 정리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서 이거 확 느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의식 부분, 신에 대한 부분도 과연 인간의 이성을 알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여기는 포착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전에 썼던 용어들은 절대 안 쓴다는 점. 그래서 물 자체이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식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사유도 안 됩니다. 인식도 안 되고 사유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없다고 하기에는 그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언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누구한테 왔느냐?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오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사유도 안 되고 인식은 안 되지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의 세계로 남겨놓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유는 할 수 없고 있으면 좋겠다. 아마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모른다 하고 그냥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포착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도덕률은 자연법칙. 근데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전에 중세에서 그 오카미 신앙은 교회의 영역으로 그 나름의 진리가 있고 이성은 이성의 영역으로 나름의 진리가 있고 각각 진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순되지만 칸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는 다 맞아요. 모순되지만 그래서 다 맞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율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나름에서는 진리기 때문에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율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부분에서는 옳은 거죠. 아니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모르는데 이걸 또 어떻게 놔두냐. 근데 이 신의 영역성이 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각 영역에서는 다 옳다. 그래서 이율배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걸 나중에 이제 해겔이 가져가요. 변증법은 요거를 가지고 합니다. 자, 칸트의 공헌점이라고 한다면 자, 합리론과 경험론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면서 이성이 이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비판을 했죠. 이제 그 점이 이제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 종합했다는 점이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이제 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만 한 것을, 이성을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이성도 그냥 이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은 무슨 이성이라고 하냐면, 이론 이성. 그 다음에 여기는 도덕률은 실청 이성. 그 다음에 감정 부분은 판단 이성. 그 다음에 이제 신의식 부분은 이제 모르니까. 굳이 따지자면 신앙 이성. 이런 식으로 이성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넓혀놨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성, 그러니까 프로세스, 인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인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인식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을 심화시켜서 보았다는 점. 이게 이제 칸트의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해외도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진짜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을 칸트 한 사람이 했습니다. 거의 천재인 듯. 네. 대단한 칸트만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이론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인식 대상을 자연이라고 봤는데 과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신적인 과거 철학, 고대 철학에서는 신적인 자연이었는데 이제 칸트에 오면서 자연은요 완전히 인식 대상으로만 완전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비판입니다. 자연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인식만 하는 인식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도구밖에 안 되느냐? 인식의 도구밖에 안 되느냐? 사실은 이제 칸트 이후부터 자연이 막 훼손되기 시작했거든요. 자연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규정해야 비로소 자연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비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물 자체 부분. 칸트는 이제 모른다고 했죠. 사유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된다. 그래서 요청으로 남겨놨는데 이게 그냥 모른다고 이게 무책임하게 놔둘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학자들은 뭐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칸트의 한계를 갖고 자기 이론을 전개하겠죠. 그래서 피히테는요, 바로 칸트가 모른다고 했더니 물 자체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쉘링은 바로 이 자연 부분, 인식 대상, 인식의 도구로만 알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칸트의 한계. 물 자체에 모른다. 그 다음에 자연을 인식 대상으로만 여길 것인가. 그게 이제 칸트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히테와 슐림은 이제 칸트의 그 한계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철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피히테는 칸트가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물 자체 부분. 아니, 물 자체라고 해놓고 모른다. 근데 요청의 세계로 남겨놓으면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피히테가 요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피히테, 쉘링, 헤겔은요,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관념론이란, 그래서 칸트까지는 그래도 어떤 그 경험이란 게 좀 들어가잖아요.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긴 하지만, 외부에 뭔가가 있는데, 이제 관념론은 철저하게 사유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유 안에서만. 뭐, 밖에 도움 하나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거의 뭐, 이건 이제 신의 수준까지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독일 관념론의 시작이죠. 피히테. 자, 피히테는 바로 모른다고 했던 이 물 자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성을 이성되게 하는 이성 자체의 세계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칸트는 이거를 사유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모른다 하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그렇다고 이제 뭐 플라톤 얘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철학자의 자존심이.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모른다고 한 거를, 그러면 이성 자체의 세계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피히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죠. 절대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용어만 표현만 다른데, 요거 파악하기가 제일 어렵죠. 구속시켜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절대자.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 네,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네, 절대자아입니다. 절대자아가 이성을 이성되게 하는 보다 근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인간이 자연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이성을 넘어서 있는 세계죠. 그래서 피히테 철학은 초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자아가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용을 해요. 사행. 자를 찾았더니 일사에 행동하다는 그 행자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정립되지 않는 정립해서 자기를 스스로 규정을 하는 거죠. 정립을 해서 자아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절대자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아와 반대되는 비아. 아도 자아와 반대돼서 나옵니다. 피히테에게 있어서 자아는요, 실천 이성입니다. 칸트의 실천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아는 이론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론이성을 더 부각을 시켰는데 피히테는 여기가 좀 더 우월해요. 이 이론이성 자연 세계보다는. 그래서 자아가 실천이성이고요. 비아가 이론이성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요. 자기 스스로 규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 비아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아는 자아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줍니까?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둘이 갈등 관계잖아요. 갈등하면서도 서로를 규정해주기 때문에 정립을 해주기 때문에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네. 그럼 얘가 자아와 비아가 네. 절대자에서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를 정립하면 자아가 되는 거고 정립 안 된 부분은 비아가 되는 겁니다. 반정립한 부분이 비아가 되는 거죠. 이런 애 저런 애도 한 부모에서 이런 애 저런 애 다 태어나듯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이제 변증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요거를 이제 피히테는 변증법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요렇게까지만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헤겔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합을 더해서 변증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자아 자체로 자기가 규정돼 정립되는 게 아니라 비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또 비아는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마치 흰색이 있는데 이 흰색이 그냥 흰색이다 그러면 잘 안 드러나는데 흰색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럼 흰색이 확 부각되죠. 그러면 까만 거에 흰색은 자아고 검은색은 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규정해주고 정립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자아입니다. 자아인데 또 하나 칸트까지는 내가 사유한다였잖아요. 그쵸? 인간이 사유한다, 스스로 사유를 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피히테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절대자에 의해서 이게 절대 사유죠. 어떻게 보면 절대자가 하는 사유가 절대 사유에 의해서 인간이 사유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 위에서부터 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사유한다는 거 그거는 교만이에요. 절대 사유에 의해서 절대 자아에 의해서 사유되어지는 거다. 라고 피히테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계는 초월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직관으로는, 사유로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어떻게 아느냐?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또 웃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사유 속에 그냥 직관으로 팍 하고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히테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피테가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이거죠. 절대자? 네.
그러니까 칸트가 그냥 물 자체 모른다라고 넘어간 부분을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물 자체 부분을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세계가 뭐냐면 절대 자아의 세계인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세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칸트가 모른다고 한 세계를 굳이 열심히 설명을 해준 거죠. 절대 자아의 세계로. 절대 자아로. 이 피테에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이렇게 사람이 뭐 하고 뭐 저희 고대든 뭐 신중심에 뭐든 신중심에서도 그랬나요? 신중심에서도 신이 와서 하게 해줬나?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 어거스틴이 예, 깨닫게 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그죠, 비슷한 거죠. 예. 아까 성령이 말하는 따라서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가 모르고 요청의 세계로 남겨놨던 세계를 설명을 해준 게 피테의 공헌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자아비아 얘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낙관적일 것 같아요. 나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비하에 의해서 자아가 드러나는데 다 또 절대 자아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상관없나요? 나가신 것 같고, 그 그래요? 얘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나왔는지 정도만 설명하고, 그래서 지식학으로 끝나요, 피테는. 그 정도로만 끝나요. 이제 그걸 좀 더 심화시킨 게 해겔이에요. 해겔을 가시면 요게 이제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쉘링은 이제 칸트랑 피테의 철학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자아가 어디서 사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아, 비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행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 저기 멀리 우주에서 하느냐? 아니다. 어디서 할까요? 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자연은 그냥 인식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인간이 인식하는 수단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절대자의 사행이 일어나는 그 담지자가 바로 뭐냐면 자연이에요. 그 자연은 건 뭡니까? 신적인 거죠. 그래서 자연을 살렸습니다. 자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쉘링이 이 피테의 자연 절대자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능산적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누가 썼죠? 이 표현은 저기 누구야? 스피노자. 그렇죠. 스피노자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산적 자연에서 나온 것은 뭘까요? 그렇죠. 소산적 자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피테의 요건 이제 절대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뭘까요? 물 자체.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건데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산적 자연에 해당되는 거는 이론이성, 실천이성, 판단이성, 뭐 칸트로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죠. 피테는 초월이었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신적인 거라 했잖아요. 신적이지만 자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적인 자연이 다른 데 있는 거고. 그렇죠. 저에 이건 넘어 있는 거고 물 자체 어딘가 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내재 철학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비슷한 거죠. 스피노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라기보다는 스피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능산적 자연에서 소산적 자연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빛.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자, 이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요, 구별, 차별이 없고요, 동일해요. 같습니다. 단지 같은 자연인데 여기는 산출한 자연이고 여기는 산출된 자연인 거예요. 구별, 차별이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 철학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능산적 자연이나 소산적 자연이나. 네? 스피노자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거기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능산적 자연에서 소산적 자연으로는 뭐가 나오냐? 빛, 중력, 유기체적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자연을 피하는 모든 것들이 능산적 자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산적 자연에서 능산적 자연으로도 움직여요. 그래서 뭐로 움직이느냐면은 뭐 인식, 도덕, 그다음에 뭐 판단 이성 이런 걸로 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동일하니까.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내려가고 올라가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스피노자랑 차이가 없죠. 스피노자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약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전체성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쉘링은 해결을 했느냐?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그쵸?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능산적 자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선한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려고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에이 몰라, 에이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요. 뜨끔? 네. 그러면 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두운 근거라고 해요. 여기는 그리움, 오성 그리움.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두운 근거.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약추가 생기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죠? 저희 못할 게 없겠네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자연은 그냥 인식 대상이 아니라 그 절대 자아가 사행을 하는 그 당지자가 바로 자연이야. 이 자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그 자연을 살렸죠. 자, 헤겔은요, 이제 관념론 마지막 철학자이자 또 이 사람도 칸트처럼 종합 철학자예요. 그래서 칸트, 피테, 누구 가져왔더라? 쉘링 다 끌고 왔어요.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큰 틀은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 근데 이제 이 이성이 자, 무슨 이성이냐면 절대 이성이에요. 자, 절대 이성.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칸트에게는 이게 뭘까요? 물 자체. 그렇죠. 물 자체. 자, 피테는요. 절대자. 절대자. 자, 이걸 자꾸 반복을 해야 나중에 안 헷갈리십니다. 쉘링. 능산적 자연. 자, 같은 건데 학자들은 같은 말 안 쓰죠. 다 체포할 수도 없고. 절대 이성. 자, 절대 이성이 뭐 하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핵심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절대 이성이 운동. 이제 이성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까? 신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이성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칸트에게서는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이율배반을 가져왔습니다. 자, 물 자체의 세계, 이 세계와 자연 세계는 서로 상반되지만, 반대되지만 각자 존재하고 있고 그 나름의 세계에서는 옳다. 그 다음에 피에테에게서는요. 절대 자아에서 자아와 비아가 나왔고 이 자아와 비아는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면서도 서로를 정립시켜준다. 자, 그것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쉘링에게서는 동일성의 철학. 자, 그 능선적 자연에서 소산적 자연이 나왔지만 결국 동일하고 다시 소산적 자연에서 능선적 자연으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절대 이성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운동 얘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헤겔은요, 이거를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의 철학인데, 왜 전체성이냐면, 이 운동이 이 세계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성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자, 큰 틀로 치면요. 자, 절대 이성에서 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계에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운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운동이요. 직선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변증법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변증법이라는 말은 헤겔에게서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변증법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운동. 자, 헤겔이 이제 이성의 운동이거든요. 이성의 운동이니까, 절대 이성의 자기 운동이니까. 자,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운동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고대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 그냥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쵸? 운동을 한다. 자, 그것을,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운동을 조금 심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을 심화시켰어요. 뭐라고 심화시켰습니까? 자, 가능태, 현실태를 반복해서 운동이 일어난다. 자, 이 운동은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상승, 직선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중세에 넘어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을 좀 더 심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그 개체에서 다음 개체로 그 올라가는 이 과정을 좀 더 심화시켜서 봤죠. 그래서 그 사유와 본질이 있고 다음 단계에는 형상인, 능동인이 이 사유와 본질의 개체를 올려주는 거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고 작용을 시켜준다. 좀 더 심화시켜서 봤습니다. 자, 아퀴나스까지는 계속 상승은 상승인데 일직선이에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상승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헤겔까지 하면 운동 끝나요. 이 헤겔에게 와서는 이 운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물론 상승은 상승입니다. 상승은 상승인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라고 할까요? 나선형. 그쵸, 나선형. 아니면 뭐 계단형.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좀 돌아가요. 예. 자, 요 운동을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올라가긴 합니다. 상승긴 한데, 변증법 운동인데, 이 변증법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피태를 가져옵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정이 있습니다. 정립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정이 있으면 정으로만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을 정되게 하려면 이거와 반대되는 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은 반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반도 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둘은 서로 갈등 관계이면서도 서로를 정립을 시켜줘요. 자, 요게 피태였죠. 자, 근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 둘이 갈등을 통해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합이 됩니다. 정과 반의 그 작용을 통해서 갈등과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합의 모습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빈 목사님이 정이라고 한다면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이 반입니다.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정과 반의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합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마 하나는 강 목사님 내외분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일 겁니다. 예. 외모 면에서나 머리 면에서나 훨씬 더 나아졌을 모습으로 아마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커보면 알겠죠?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새로운 정이 되고 또 반이 돼서 또 새로운 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정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부정은, 반은 부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긍정이고요. 부정은 항상 나쁜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해겔 이전에는. 그런데 해겔에게 와서는 부정은 나쁜 게 아니고 긍정입니다. 부정을 통해서 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운동이 해겔이 얘기한 변증법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변증법 운동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했느냐? 절대 이성이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계 안에서 그럼 어떻게 절대 정신이니? 요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절대 이성이 자기를 표현을 했고 변증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변증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절대 이성으로 올라가느냐 요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요 잘 보면요 성경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교리예요. 사실은 해겔이 그 기독교 복음과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막혀요. 원래 그런 의도를 했는데 결과는 성경은 빠져버리고 기독교는 빠져버리고 이성의 극대화가 된 게 좀 문제긴 한데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절대 이성과 세계가 변증법 운동을 이루어지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이성에서 세계로 내려가는 운동을요 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논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학이 아닙니다. 논리학이라는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 세계는 자연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다시 절대 이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정신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변증법이에요. 자, 그럼 자세히, 목사님 잠을 못 주무셨나봐. 큰일 났네. 자, 논리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리학의 변증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절대이성이 자기를 스스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합니다. 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구체적인 사람과 사물의 모습으로 정유 규정이 됩니다. 자, 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를 유 되게 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의 반대는 뭡니까? 무겠죠. 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 무가 나오고요. 무 그냥 쭉 계속 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요, 무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증법은 무슨 운동이냐면요, 부정운동이에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 그러니까 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의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됐죠. 예전에 부정은 그냥 다 버리고 나쁜 거 그랬는데 부정까지도 긍정의 영역 안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변증법 맞죠? 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내려오는, 합은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일종의 타락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합은 없습니다. 자, 논리학에 해당되는 운동, 절대이성에서 세 개의 변증법 운동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에서 이데아가 자기를 실현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실현을 했는데 막상 실현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상기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죠. 비슷한 거예요. 세계가 이제 그 변증법 운동을 통해서 나왔는데 원래 기대했던 모습하고 또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자체도 변증법이에요. 논리학, 자연철학, 전심철학도 어떻게 됩니까? 논리학 정으로 내려왔어요. 자연철학 나왔지만 원래 의도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절대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철학입니다. 이거 자체도 이미 변증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자, 올라가는 건 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 진짜 합이 들어간 변증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정신철학.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면요. 모든 과정이다.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자, 이것 자체도 어때요? 변증법이죠. 자,
주관 정신 안에는 인류학, 이것도 또 변증법입니다. 모든 게 다 변증법이에요. 주관 정신 안에도 또 변증법으로 되어 있는데, 인류학, 정신현상학, 심리학. 그 다음에 객관정신에는 법, 도덕, 인륜. 이 안에 또 변증법이 있어요. 개인,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절대정신에는요, 예술, 종교인가? 예술, 종교. 이 사람 철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 단계의 철학을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대요. 다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이 변증법 안에서 어디 정도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절대이성으로 올라간다더라 라고 이 세 개를 전체를 다 표현을 한 겁니다. 다 변증법. 여기 이제 합이 있는 거죠. 합을 통해서. 자, 이게 헤겔의 절대이성의 운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고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그냥 여기 녹음에 들어갈 그런 건 아닌데 법 그러면 무법, 도덕 그러면 비도덕 이럴 것 같은데. 네. 법, 도덕. 그럼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끝까지 네. 끝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절대이성. 신이 절대이성. 이 절대이성인데 철학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의 극대화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이성이 신이죠. 이성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이고요. 여기서도 정이려면 부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것까지도 가나요?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세 개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개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헤겔의 이 세 개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반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도덕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법하고 도덕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잖아요. 갈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헤겔은요, 이 세계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쫙 변증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펼쳐서 전개도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헤겔의 한계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독일 순환 운동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상승이죠.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뭐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죠. 위압추가 없어요. 역사는 발전되어 간다. 그거고요. 전체성이에요.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약하면 개인이 무시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개체성이 마르크스나 포에르바하 이런 사람들이 영향 받으면서 유물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은 전부 네. 말살이 돼. 그런. 도대체 절대이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어디 있냐? 있는 건 개체다. 여기 개체가 어디 들어가 있냐? 없잖아요. 개체는 없잖아요. 그냥 세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부분에.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파악하시면 되겠죠. 종교는
그래도 절대 정신 속에 들어가요. 철학자기 때문에 철학이 우리 같았으면 여기가 합의 종교를 낳겠죠. 네. 전 세계가 사실은 해겔은요 뭔가를 그렇게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리인데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